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이제 9강입니다. 실전 경매 사례인데요. 전세권이 이제 경매 매각 대상 물건이고, 여기에 대한 8강에 이어가지고 9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을 보시니까, 물건지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에 소재하는 23평형 아파트입니다. 본 사건이. 23평형 아파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매각 대상에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매 정보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기 전세권. 전세권 매각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세 매각 대상이 뭐냐,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고 나서, 이게 보니까 전세권 매각이구나.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1차 매각일 날에 최저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요 본건의 전세권 설정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전세권이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때에는 감정인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최저 감정 가격을 전세 가격 1억 3천만 원 이걸로 해버려요. 근데 이거 500만 원 깎아버렸어요. 깎은 걸로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요 본건을 감정한 감정인도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가격조사, 시세조사를 떡하니 해보니까 전세 시세가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보니까 설정금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아니야. 보니까 1억 2,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1억 2,500만 원 평가를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1억 3천만 원 전세권 설정되는데, 감정가 1억 2,500만 원이니까, 이 동네에 전세 수요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이 전세 금액이 조금 더 하향해서 좀 떨어졌거나,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어쨌든 이게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세권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요. 전세금 1억 3천이지 않습니까? 1억 3천만 원짜리를 내가 1억 2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1억 11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전세권자가 만약 A다 그러면요. 이 낙찰을 B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었다 그러면은 전세권이 A에서 B로 이렇게 양도가 됩니다.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난 그 때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 3천만 원을 받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부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일부를 여러분 많이 참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여기서 일단 1억 2천만 원의 전세권을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요. 임차인 현황 난해가지고 서모시 이분이 아마 전세권자인 듯 합니다. 1억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서모시 전세권 설정등기 2018년 7월 3일이다. 그러니까 2018년 7월 3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좀 확대합니다. 네. 이게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보니까 전세권 해가지고 서모시가 1억 3천만 원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의경매에서 이제 전세권인데, 이게 저축은행입니다. 무슨 저축은행인데, 1억 400만 원 청구액이고, 이분들 처음에는 2008년 7월 3일 날 서모시가 전세권 설정할 적에, 같은 날짜잖아요. 그죠?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3일 날 전세권에 대한 건전한권을 설정해서, 이게 이제 1억 3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3월 달에 1억 400만 원을 받으려고 이분들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이걸 봐가지고 누가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더라. 그러면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액을 전액 다 회수할 수 있겠죠. 1억 400에다 경매 비용만 한 400만 원 하더라도 전체 1억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억 2천만 원이니까 충분하죠. 나머지 한 1200만 원 정도는 전세권자 이분한테 배당이 주어지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달러 됐습니다. 1달러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잠깐 보시죠. 등기부 등본 보시니까,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 설정된 거, 이게 설정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에서 전세권자 서모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5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채무자 서모시고요. 건전한권자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월 3일 날 접수하면서 등기소에 같은 날짜에 그 등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동순별접 해가지고, 동구니까
순위번호에 따라가지고 이게 선순위, 이게 후순위, 이게 순위번호가 이제, 접수번호가 17,223호죠. 17,224호니까, 뭐, 일단 그래서 동순별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말이지요. 보시게 되면 또 이제 5번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우리가 안기겠습니까? 이게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된다면요. 경매 기입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이거든요. 전세권 저당권 실행입니다. 이때는 을구상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을구상에 5번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사건번호 나와 있지요. 나와 있고 채권자 주식회사 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 물건 명시에서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요. 여기 또 보면 매각 물건 명시상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수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매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소유자에게 민법 315조에 따른 상계 항변은 없는지 이게 뭐냐면요,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서 사용 수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이 전세 목적물을 A의 부주의에 해가지고 파손이 일어났어. 그러므로 인해서 A는 뭐다?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면요, A는 갑한테 요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민법 315조가 있고요. 또 밑에 요 보시게 되면 또 민법 306조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306조, 315조 나와 있는데, 그럼 제가 민법 조문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보면요. 먼저 민법 306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본인의 전세권을 검증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그 검전 등을 이제 차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또 보니까 민법 315조 보니까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 하나의 어떤 깜깜이 투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으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딩동 초인종 눌러도 안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겉은 멀쩡한데 안은 보니까 말이지 완전히 썩어버렸어. 예를 들어 봐가지고 뭐 어떤 거실 바닥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세 목적물 자체의 어떤 파손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지요. 파손이 발생되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뭐 자칫 잘못하면은 가뜩이나 전세권, 이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한테 이제 가능하면 전세권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질러버리니까. 질러버리니까, 뭐, 지르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 확 질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만약 민법 315조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흠하게 써버렸어. 그러므로 내가 집주인 입이 나와버렸습니다. 손해배상 해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유형에 접근하기가, 즉 경매 물건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고 쉽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경매 물건 싸게 먹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위험 요소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가격을 낮게 해서 책정해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 물건에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제가 며칠 전에 발급받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전세권 낙찰 후에 전세권자의 임의경,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전세권 낙찰 받았습니다. 전세권을 낙찰 받게 되면은 이 전세권자는 1억 3천만 원짜리를 1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기간 설정이 끝나면은 집주인한테 1억 3천만 원 받으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오면 될 것인데, 아니, 뭐야, 전세권자 또 임의경매 신청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나왔습니다. 이분이 전세권 1억 3천만 원짜리를 1억 2천여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입니다. 주소지가 보니까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부산까지 오셨네, 그죠?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인데, 이게 사건번호 나와있습니까? 2024경 5852 나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을구사항에 보니까 전세권 설정되어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 이분이
자, 이분 전세권입니다. 1억 3천만 원인데 이거를 이분이 그 승계 받은 거예요. 밑으로 잠깐 또 내려가 볼게요. 이거 5번 전세권 이전, 우리가 전세권을 낙찰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5번 전세권이 이게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 사람이 낙찰자니까. 이번 광주광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매로는 매각으로 내가 저 전세권 양도 받았다 이거죠. 자, 또 나아가 전세권 존속기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그 일부, 생생경매 8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 이 매각 대상 물건의 경우는 뭐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확인해보자. 언제 끝나는 얘기지? 2020년 6월 29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29일 이후에 나가서 전세 낙찰자는 집주인한테 전세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요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이 등기를 2020년 5월달 한 걸로 미뤄봐가지고 아직도 보니까 2020년 6월달이니까 뭐 약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등기하고 나서도 집주인한테 전세금 1억 3천만 원 달라고 이야기는 못했겠지요. 못했는데 근데 아마도 전세 기간인 2020년 6월 29일 날 끝나고 나서 또 집주인 이거 봐라 안 주는 거예요. 1억 3천만 원을. 안 주니까 이분이 그 광주에서 말이지 부산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하셨겠네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인데 담보권 실행은 담보권은 아니거든요. 전세권은 용의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에 예준해가지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버린다. 여기에서 제가 또 생생경매 8강 제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가격을 조사해 보십시오. 전세 가격을 조사해 보십시오. 전세권 설정 순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또 전세 목적물을 파악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나아가서 전세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이고, 나 돈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아마도 이분이 말 그대로, 머리에서 열이 팍팍 났겠죠. 해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났는데, 현재 이거는 아직 그 예정 물건입니다. 예정 물건은 뭐냐면요. 아직 경매정보지상에 정식적으로 경매 기입 등기, 1차 매각 기일이 안 잡혔어요. 이게 예정 물건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예정 물건, 내역해가지고, 요 본건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액이 1억 3천만 원 잡혀 있습니까? 그죠? 1억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칠판으로 옮겨가지고 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전세권에 대한 낙찰가가 1억 2천여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본건에 이분이 전세권을 낙찰을 받을 당시에 전세권 설정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도 아니 1억 3천만 원짜리를 굳이 감정에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말이지 500만 원 깎아가지고 1억 2,500만 원 평가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전세 1억 3천만 원 가지고 누가 안 들었다 이거지. 그럼 1억 2,5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분은 예를 들어 이분을 편의상 A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유자를 가불할게요.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났다 이거죠. 끝난 상태에서 A는 말이죠. 1억 3천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나 돈 없다. 그러다 보니까 A는 전세권에 의해서 간명의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근데 이 본건에 있어서 시세가 보니까 말이죠. 시세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23평형입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가정 전제 하에서 만약에 90%대 선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1억 5,3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아니면 또 85% 선에서 이제 낙찰이 된다면은 1억 4,45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나마 아마 한 80%대 선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분이 입장에서 봐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 1억 2천여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권자, 전전세권자죠. 이분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누가 쫓아내야 되는데? 낙찰자 내가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낙찰자 내가 쫓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따라서 안 나갔을 경우는 이사비용을 준다든지 또 때로는 봐가지고 또 정 안 나가면은
집 한 개 대동해가지고 명도 비용이 나간다. 어쨌든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죠. 1억 20만 원 낙찰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 또 들어가요.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집주인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세권자가 안 나가 애를 미게 되니. 두 번째는 말이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네. 완전히 돌아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세권이어서 또 임의경매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냥 공짜로 경매 신청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에 또 경매 비용 또 플러스 알파.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8강이죠.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이 매각이 되었다 했을 때는요.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은 막 지르세요. 괜찮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역세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경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질러버려. 괜찮아요. 현장 가서 보니까 11억 하더라. 근데 이게 하도 경쟁률이 치열해. 그럼 11억 5천, 12억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시세가 11억 같으면 차라리 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일반 매물로 사면 될 것이지 왜 경매 법정 가지고 왜 막 이렇게 질러버리냐 이거지. 막 욕을 해요. 욕하지 마세요. 11억인데 현장 가가지고 사장님 이런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없어. 씨가 말랐어. 그러던 차에 마침 경매로 이 물건이 나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것이죠. 아니 현장 가도 보니까 11억짜리 일반 매물에 막 쌓였다 그러면 미쳤습니까? 매각기일날 경매법정에서 12억, 13억 써버리게. 그 지르는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무 끼나 막 지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땐 전세권은 말이죠. 정말로 이게 막 질러서는 안 된다 봅니다. 왜냐면요. 이렇듯이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만료된 그 이후에 전세 금액을 순순히 돌려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돌려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매매 가격을 확인하죠. 전세 가격을 확인하죠. 전세권에 뭡니까? 설정 순위를 확인하자. 그죠? 전세권의 설정 순위를 하자. 또 전세 목적물이 뭐냐 이게 목적물을 확인하자. 또 하나 또 뭡니까? 전세 수요가 좋은지 많은지 적은지 그걸 확인해야 돼. 이게 그렇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또 막아서 명도,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가 안 나간다 했어. 명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더라? 전세권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이게 명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집주인이다 그러면요. 나 저 전세권 낙찰받았는데요. 전세금 줘요. 그럼, 그래. 그 방 뺐나? 아직 안 뺐는데. 방 빼라 그래. 명도잖아, 명도. 당신이 저 낙찰받았으니까 당신이 전세금 반은 받으려면은, 그거 사는 사람 이제 쫓아내라 말이야. 쫓아내면 내가 줄게. 그렇게 하면 낙찰 받았으니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거기다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복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우리 조금 전에 사례 보셨습니다만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줬을 경우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또 어떡하냐 이거지. 그죠?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앞뒤 전후 사정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지르면 안 된다니까. 어디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강의 들어가지 말아요. 그냥 막 무조건 지르긴 뭘 질러봐가지고. 지보고 지르면 못 지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전세권 매각 사례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